두 번째 광고 할까요? 이제 바로 이렇게 단식을 끝내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이 황교안 대표님을 위한 고당칠 이너큐 오늘 광고는 황교안 당대표님을 위한 광고. 나는 아까 네. 이게 있어가지고 네. 오리에 뿌려 먹는 소스 아닌가 해서 아니, 뿌려 먹을 뻔했어. 김 대표 따가지고 뿌리려고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많게 알겠습니다. 고당칠 이너큐를 너무 모르신다. 예, 건강의 기본은 바로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잘 먹는 이거 것은 우리 뭐 지금 먹어요? 이미 과잉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덜 먹거나 열량이 적은 음식을 찾습니다. 문제는 잘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잠을 뭐 5시간, 6시간, 7시간 잔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달하고 여러 그러면서 가지 이제 생각하면서. 자는 경우에는 네.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먹고 저번에 방송 중에 잘 뻔했다니까요, 진짜. 아, 그래요? 예,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잠이 부족한 분들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따뜻함 그래. 자, 특히 그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시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먼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달. 금단 현상, 우울증 등.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입니다. 처음 봤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 나 내 긴장을 풀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죠. 네. 김용민닷컴에서 현재 최저가인데요. 정가는 8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얼마예요, 그러면? 김용민닷컴의 예. 압도적 최저가는 52,000원. 이야. 3만 원 쌉니다. 저 이것도 사야 돼. 싸네요. 52,000원에 몇 캡슐입니까? 이게 한 달, 30캡슐. 한 달씩. 30캡슐 한 달치. 매일 하나. 그 내가 잘 때. 보기에 잠 좀 못 자지 않나? 잘 못 자요. 예. 내 눈이 항상 피곤하잖아요. 그래 눈 보면 알아. 근데 우리 고객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저는 사야 돼. 이거 한 1년은 제가 사야 돼. 아, 왜 좋습니다. 1년 사야 되냐면 네네. 우리 남편이 눈빛이 느리래. 아이고, 이런. 생긴 것도 눈 비슷하게 팽하잖아, 생겼어. 이게 눈이. 그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김용민닷컴에서 이건 꼭 사야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자죠. 그냥 바로 자버려가지고 아내는 오늘 밤도 무사히, 예. 오늘 밤도 무사히. 아 정말 전 이것도 좀 사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아, 이게 좋네. 예. 오늘 내가 한번 우리 아내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겠다 했는데 내가 먼저 자버리고 보낭칠 이노큐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한 명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씨 댁에 가면 그 김용민 씨가 국 끓일 때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쩐지 요즘 맛이 이상하더라고. 자, 보낭칠 이노큐 한번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리에 뿌려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오늘 방송 중에 다 사는 거 이거 아닙니까? 꼭 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애기스요. 아니 엑기스라서 좀 쓸 텐데요. 예. 그래요? 나 먹어볼게. 근데 나는 너무 잠을 잘 자. 누우면 그냥 자서 일어나면 아침이야. 저도요. 네, 꿈도 안 그러니까 꿔요. 네. 우리 남편은 저를 엄청 잘 미워하세요. 본인은 한 5번을 깬대. 잘 대체로. 주무시니까. 근데 나는 누워서 딱 잠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난 딱딱이에요, 딱딱. 예. 너무 좋아. 아, 부럽네요. 저는 아니 진짜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잠을 못 이게 자서. 식충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 에이, 밥 먹으면 별말씀. 그대로 자고. 네. 자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엑기스로 바로 드셨어요. 야, 이거 뭐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혼우 순결 지키실 분들한테 꼭 있어야 될 필수 아이템이네, 이게. 그렇습니다. 혼우순결의 네네. 특효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낭칠 이노큐. 아, 너무 이제 불탄다 싶으면 네, 한 모금 그렇습니다. 드시는 네. 것도 한 잔 생각해서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네. 먼저 자도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꿀잠이기 때문에. 네. 누가 먹든 누구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김호수 차관도 지금 털고 있어요. 김호수 차관. 그 이제 지난번에 시행령으로 바꿀 고발된 수 걸로? 있는 그렇죠.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 추진하다가 지금 이 양반 뭐 그 건은 아니지만은 다른 건으로 해서 지금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 그리고 조국 털고 있죠. 유재수 털고 있죠. 아니 그리고 그 청와대 털고 있죠. 김호수 차관 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조국 수사팀. 거기서 빼자, 예. 윤석열 빼자 이 얘기했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니 윤석열이 조국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워져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배제한 또
조국도 조사 대상이니까 뭐 여기 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그런 수사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비위를 조사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얼마나 거죠.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고발해서 그것도 직권남용인가 뭘로 고발해갖고 그거를 지금 털고 직권남용이죠. 있다는 거고요. 아니 그 아이디어 제시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찍히면 죽으니까 말 조심해요. 멸문지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쪽에선 유재수, 한쪽에선 황운하, 뭐 그리고 이런 흉흉한 소문, 뭐 의원들에 대해서 뭐를 풀었다 이런 소문. 그다음에 국회 털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오늘 저기 장용진 기자 우리 저 몇 차례 나오셨던 우리 장용진 기자가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이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첩을 하명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말하자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 경찰에다가 사건을 이첩했는데 이거를 하명했다. 이거 수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거의 매일 수십 건을 하명했습니다. 이명박은 또 어떻고요? 차동국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 그건 대표적인 하명 사건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 문제는 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수집하는 정보가 있고 청와대에 모이는 정보가 있어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뭔가 청와대에다가 어떻게든 투서를 넣으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자료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자료를 그러면 누군가 뭐 이메일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쪽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그럼 받은 행정관이 그거를 문자를 이렇게 상관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까? 안 되죠? 한꺼번에 그럼 모으지. 정리해서 문서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거 아니네? 야, 이거 공직자 건 아니야? 경찰조 하고 박형질 전달했어요. 그러면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는 이거는 청와대에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니 그럼 경찰청에 넘겨야 되겠네요. 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경찰청에 어디로 갔느냐? 중앙범죄수사과로 갔어요. 근데 중앙범죄수사과가 뭐냐 하면 중요범죄수사과구나. 중요범죄수사과는 뭐 한대냐면 옛날에 특수수사과예요. 옛날 특수수사과는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재벌 잡는 그 특수본 겁니다. 말 그대로. 경찰에. 그런데 19년에 이 이름이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서 이름을 그 중요사건 수사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전달을 했는데 이게 하명사건이면 중앙청에서 이 건을 다뤄야 돼요. 근데 하명사건이 그러니까 근데 울산 거 관련 첩보가 중앙청에 도착하니까 중앙청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울산건이네 하고 울산을 토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명수사가 일단 아닌 건 중앙청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내려간 다음이 중요한데 내려간 다음에 이게 하명수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과 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중앙청 통해서 청와대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언제 봤습니까? 그 MB 정권 민간인 사찰할 때 이거를 고용노동 비서관이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포폰 주관 이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까지 올라와야 하명수사인 거지. 야 이거 우리 거 아닌데 너 가져 해서 울산까지 내려가는 거 가지고 하명이라 그러면 그것도 청와대에서 울산에 직접 던져줬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중앙청에 줬으면 중앙청에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야. 받은 애들 계속 단계에 따라 토스한 사건을 가지고 하명이라고 하면 그쵸,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검찰이 지금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비올 때까지 조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익명 투서였다는 겁니다. 익명. 그래서 누가 투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익명 투서와 관련된 모든 원본 자료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빨리 그걸 공개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다 인식이 비슷한데 유재수 건도 그렇고 지금 황운하 관련한 이 하명수사라고 저들이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건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유재수 건, 황운하 건 언론 보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결국 검찰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그냥 그렇죠. 무분별하게 보도했을 그러니까 텐데. 피의사실 공표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네네.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청와대하고 경찰청 간에 이 사건 처리에 관해서 협의한 흔적이 있다.
이게 이제 검찰발로 야, 이거 기사들이 말하자면 나오고 있어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래서 꼼수로 인기네. 이를테면 수사를 이렇게 좀 재촉한 이런 흔적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수사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저는 청와대를 향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에 관한 시위라고 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권을 압박하면 어쨌든 이 문제 처리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거고, 저는 유죄수권하고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유죄수권은 엄연한 개인의 비위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건 다 인정해요. 제대로 수사 안 됐던 거 맞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찌질하긴 하지만 뇌물죄 맞아요. 그 구속됐잖아요. 처벌받는 거 맞고, 여기서 이제 쟁점은 감찰을 누가 무마시켰냐, 이 유죄수에 대한. 그리고 그 감찰까지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정책국장에서 민주당 전문위원은 약간의 영전이에요, 이게. 그 승진할 때 거쳐가는 코스거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부산시 부시장 갔는데 감찰 대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감찰을 무마한 게 사실이라면 그 책임 밝혀야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이 황운하 건은 전혀 다른 게 투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첩한 거야. 거기다 손대서 가필해가지고 야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고 이첩한 거예요, 이렇게. 반부패 비서관실로. 반부패 비서관실이 보니까는 직선으로 선출직 공무원이잖아. 이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못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로 넘긴 거예요. 경찰에서 보니까 이거 울산 거네? 울산으로 넘긴 거야.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황운하 청장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쵸. 경찰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 발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이 사람 경찰대 일기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거의 총대를 맞아요. 매다시피 한 상징격이에요, 경찰 상징격. 수사권 독립에 총대를 매다시피 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조차도 꺼리끼지 않는 분이고 저도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으로 계속 발언을 해왔어요. 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미운털이 눈엣가시죠. 단단히 박힌 사람이에요. 그 스토리 짝이 좋잖아. 게다가 송철호 시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하죠. 친한 지인이고, 조국 후원회장이지 뭐 그림 딱 나오죠. 2012 그리고 조국이 년에. 선대본부장도 했었고 후원회장도 했었고, 그 얘기를 중앙일보가 게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송철호 중앙일보가. 시장의 아들인가 사위인가가 이번에 뭐 법무부에 파견 나가서 인사청문팀에 있었다면서요. 검사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스토리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깬 거라고 보고요. 목표는 뭐 윤석열이 아무리 뭐 그 날고 겨도 지금 뭐 이게 무슨 뭐 정권 뭐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무력화 시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시점도 때문에 국회에서 얄짤없이 통과시켜야 된다. 맞아. 그리고 시점도 이상한 게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봐. 뭐냐면 황운하 전 청장이 경찰청을 나와서 출마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회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네. 자유한국당에 많아요.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경찰 출신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검찰 출신에 비해서 목소리가 적어요, 국회가. 네. 그리고 스타일들이 다. 그런데 황운하 이 전 청장은 경찰대 일기일뿐만 아니라 센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하명수사 운운하니까 따박따박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세다고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다 해요. 듣지 않고.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프레임이 걸려. 네네. 프레임이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게 황운하 청장처럼 따박따박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황운하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이 즈음에 총선 출마하겠다고까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나 묵혔던 거를 지금 와서 건드리는 두 번째 이유 같아요. 게다가 이제 울산 고래고기라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2017년에는 검사가 경찰이 압수해 놓은 불법인 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20억 원이 넘는 고래고기를 검사가 경찰이 압수해 놓은 것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팩스로 풀어서 그 물량을 풀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하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이때는 심지어 황운하가 울산 청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상 싸우던 데였어요. 그래서 황운하가 이번에 보십시오. 김기현 시장 사건 수사하면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에 담당 수사관 2명을 잘라요. 왜 자르냐 하면 이것들이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야. 이 얘기 뭐냐 하면 김기현 시장이
울산에서 국회의원 된 게 2004년이고요. 2004년 전에 거기 판사였어요. 울산지법 판사였고 박맹호 현 그 국회의원, 울산 국회의원이 2002년부터 울산시장이었고요. 12년을 하고 그만두는 순간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원 2년 하다 그만두고 시장이랑 바꾼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2004년, 2002년부터 울산시에서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시장으로 쭉 10년 가다가 체인지 해서 쭉 계속 가서 그 동네 아주 그냥 다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김기현을 조사를 똑바로 못하니까 황운하가 보기에 말이 안 되거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싸움을 해서 경찰은 유죄라고 하고 검찰은 무죄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학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찰 유죄, 검찰 무죄를 그러니까 똑같다고 하면 합니다. 이제 비슷한 건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 이건 간단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첩보 경찰로 넘어간 첩보 공문 공개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찰은 왜 유죄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왜 무죄라고 판단했는지를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내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이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검찰이 이상한 게.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김기현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는 그날 압색했다는 거 갖고 계속 문제 삼잖아. 압색 영장을 경찰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 그 보니까 검찰이 내준 거네. 예, 압색 영장은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해서 자기들이 내줘놓고 그러네. 이거를 경찰이 내준 것처럼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이 앞서서 그 날짜에 안 할 방법이 있었어요. 왜? 경찰이 그 전에 서너 차례를 이미 신청을 했거든, 압수수색 영장을. 그걸 다 거부를 하다가 막판에 몰려서 겨우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검찰 영장을 청구해 놓고서 경찰이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경찰은 그 점부터 계속 들여다보자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꼭 그 선거 때 그렇게 임박해갖고 한 건 검찰이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 검찰도.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 사고 패턴이 검찰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방법사가 이 팀인가 보죠. 같은 사건도 특수부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울산 그 검찰청에서 청구한 영장인 거고 이거를 지금 이제 특수부가 가져와서 사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했던 걸 슬쩍 묻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지금 일종의 이제 스토리를 짜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뭐 자유한국당 이거 정치 공세 취하겠죠. 근데 정치 지금 나경원 건도 있겠다. 뭐 정치 공세에 뭐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건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맞아요. 빨리 검경 통과.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와 관련해서 냉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12월 3일이면 그것도 부의가 됩니다. 네.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 마감인데 네. 가능하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어렵다면은 뭐 필리버스터 할 테니까 하라 그러고 임시국회 소집해서 짤 없이 통과시키는 게 이 문제에 맞아. 대한 해답이다. 그게 우리 이렇게 유유상종인데 이번에 선거법 그 가지고 난리잖아요. 네. 뭐 단식하고 뭐 난리예요. 그런데 그 황 대표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에서 그들을 구해주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 빨리 처리하고. 네, 빨리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이인영 대표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뭐 저 황교안 대표 단식해도 쓰러졌어. 다시 단식한데 아 우리 그럼 며칠 기다리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장기화돼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할 거 다 하고 공수처 법안이나 다 양보하고 나중에 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땐 또 개정해가지고 쓰든지. 아니요, 뭐 그건 뭐 그런 그거보다 어쨌든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50% 연동형 그리고 뭐 245대 245대 55를 하든지 빨리 기준을 정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단식 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좌고우면하고 뭐 마음이 흔들리고 뭐 국민들께서 우리를 야만의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당과 정의당과 그다음에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빨리 협상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앙망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론조사도 아니고 투표라고 보거든요. 작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괴멸적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그자들은 스킵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도 게임이 룰인데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이게 마지막까지 아니, 한번 해봐야 되지 이야기를 않을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예. 저쪽에서 양보안이 나오고 이쪽에서 양보안이 나오고 이렇게 모아져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4차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를 여기서는 안 하려고 하니까. 비례대표를 계속. 늘리고 예, 예. 지역구를 줄이자.
이런 쪽으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비례대표 없애자. 비례대표 없애자. 그리고 지역구만 가자. 아, 어떻게 협상을 해요, 여기서? 전 황교안 씨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국방비 5조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방위비 분담금 5조를 진짜 달라고 5조 요구하겠습니까? 일단 뻥카 쳐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센 건 알리고. 예. 자유한국당이란도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해야죠. 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통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들어 누울 건데, 근데 이제 들어 눕는 모습을 저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거죠.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겠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지율을 정당별로 나눠 먹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공분이 안 생겨. 그렇죠. 뭔지 잘 몰라 일단. 뭐 연동형 어떻게 모르겠어 하는데 투표는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위공무원들 이렇게 조지나 저렇게 조지나 무조건 꿀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은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중도층들은 좀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고 맞아요. 자유한국당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의 뭐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면 지금 개혁을 해야죠. 아니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뭐 저는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논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돌아오라 협상 테이블로 계속 촉구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빨리 여야 사당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저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거 뭐 이런 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공수처랑 이 패스트트랙 뭐 같이 태우긴 했지만 선거법이랑 꼭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 그게 합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4월달에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 네네. 여야 4당 간에 당시에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분당이 안 돼가지고 4당이었는데 선거법 먼저 선처리 본회의에서 네네. 동시에 올려서 선거법 먼저 표결, 그 다음에 공수처법 표결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순서가 있군요. 예. 공수처 먼저 이렇게 표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쳐봐요. 공수처부터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어떨까라는 여야 생각이 사당이 들어서.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단 말이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소원을 이뤘어. 이제 선거법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법은 여당이 크게 양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때 가서 입시 쓰면은 이게 굉장히 난감한 소수 상황이네요. 야당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요구는 이간책이죠. 그러니까 니들도 손해니까 자유한국당 니들은 빨리 민주당이랑 협의해서 공수처를 받아주고 선거법을 하지 말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나눠서 하고 공수처법을 먼저 하면 네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 안 하거나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방식의 선거제를 많이 포함해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이 홍준표의 조언인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간책이고요. 그리고 네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과정이 옛날처럼 정치를 밀실에서 해. 원내대표 둘이 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려. 그러면 그렇게 뒤통수 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개정, 이 검찰 개혁이 온 국민이 만천하에 다 약속하고 뭐하고 이래놓고 그런 정치하면 국회 없애자 그래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식의 타협에 절대 응하지 못한다고 네. 보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뒷덜미가 검찰에 세게 잡혀 있어요. 나경원 개인도 그렇고 의원들 패스트트랙 수사도 그렇고.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당수는 검찰이다. 검찰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많잖아요. 10여 명 곽상도, 되잖아요. 예. 곽상도, 김진태, 권성동, 뭐 김재원 등등 해서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홍준표 얘기고 홍준표다운 어떤 그 아주 정치공학적인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래요. 지금 4+1 회담을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트랙은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회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나경원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지난번 패스트트랙 주체인 4+1 회담. 양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인영 대표나 이해찬 대표의 공식적인 워딩은 여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다른 야당들은 주장을 하니까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공식적 대표성이 없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의원 수직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면 이게 이제 본회의의 과반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은 정당 간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개인의, 그쵸. 생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점 뭐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225대 75가 원래 기존 합의였고 이걸 지키는 게 바람직하나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면 뭐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240대 60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약간의 여지를 뒀어요. 핵심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50%를 적용하기로 한 준연동형, 이걸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건드리자고 나오면은 그건 정의당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예 원점으로 논의를 돌리자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지금 50%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사람을 영입해서 나눠줄 비례대표 의석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죠. 아예 없진 않지. 왜냐하면 자녀 의석은 병립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준연동형으로 한 바퀴 돌리고 남는 의석은 병립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병립형 의석은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혹을 난 느낄 거라고 봐. 연동 비율을 줄이고 이 병립 비율을 늘리는, 실제로 물밑에 그런 제안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애초에 이런 개혁의 취지를 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 225대 뭐 75를 240대 60 정도로 수정하는 거는 검토할 수 있는 안이나, 원래 100% 연동형을 주장했었는데 이걸 50%로 지금 잘라놓은 건데 원래 50%예요. 이것마저 올라간 법안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주장은 100%를 했었고 원래 그렇지. 50% 연동형인데 이것마저 기합이 된 사항을 이것마저 더 줄이자 그런다라고 하면은 어렵죠. 그거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50%는 지켜야 될 것 같아. 근데 의원 숫자는 245대 55 정도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244.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250대 50으로 가잖아요. 그럼 사실 비례대표 3석 늘리는 거야. 이렇게 그치. 나라를 난리 쳐놓고 그것도 좀 그래. 그리고 3석을 줄이는 거는 부담은 덜어지죠. 지역구 네네. 3석. 그다음에 245대 55로 가잖아. 그럼 8석 줄이면 돼요. 이 정도는 받아낼만 하거든. 그래서 이게 원래 19대 때요.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247대 53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20대 오면서 253대 47로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였었어. 이게 후퇴한 거예요. 이때. 후퇴한 거죠. 그때도 이제 선거구 획정 앞두고서 겨우겨우 하다가 안 되니까 비례를 줄이자. 근데 이게 이제 후퇴했다고도 볼 수 건데. 있는데 사실은 정당별로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게 그 국민들 보기에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예. 기존에 이제 아니 이런 정당들은 본질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건 아니 왜요? 뭐 정의당도 그렇고 사실 비례대표 정하면서 계속 잡음이 나오죠. 계속 아니, 잡음이 그 나오고 문제가 잡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의 준비 정도가 부족해서 지역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동의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마냥 늘리는데 과연 우리 정당이 그만큼 준비됐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번 선거 치러보면 나올 건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은 우리가 짚어놔야 한다고 아니, 보고 그래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치는 지역에서 지역구민들의 하고 발을 딛고 하는 정치를 기본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정의당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공중전이 되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지지도 이상으로 지역에서 표를 가져왔는데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는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뭐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뭐 한국적인 상황이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지역구가 없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제도 하에 일종의 합의제 민주주의 혹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선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선거제도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의 기관지인 거고 이게 슈피겔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무슨 기관지까지 한겨레 신문이-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식은 검찰 유럽의 기관지 언론들은 사실상 정당과 함께 괴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치적 지형이 짜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바닥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권력이니 언론이니 뭐니 사방에서 공격하는 사람 천지라 이게 유럽처럼 양반식의 지역을 안 해봐서 민주주의는 이 쉽지 소리 하는 거야. 않죠. 지역을 안 해봐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은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 그래서 직접 지역에서 뽑자는 270석으로 줄이자는 거야. 이건 진짜 대중추수 영합주의예요. 그냥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예, 그냥 그런데 이렇게 던지는 전, 게. 전 트럼프 한 소리와 마찬가지지. 그렇지. 지역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인들, 정치 신인들, 정말 나올 수가 촉망받는 없죠. 사람들 못 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역에 가보시면 이제 제가 4년 동안 지역을 돌면서
야 진짜 지역구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선관위가 지역구 200, 그 다음에 비례 100. 비례 100 하라 그랬어요. 이 지역구 200에 비례 100을 정치학 교과서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만 가지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래도 조금 국회를 바꿔볼 수 있는 건 200대 100이라는 거. 우리나라 현실에서 신인이 진출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도 그건데 상시 선거 운동부터 허용하고 호별 방문도 당연하지. 허용해서 지역구- 정치 신인들이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지역구만 하잖아. 그러면 절대로 이런 거 허용하지 않아. 지역구 내 기득권이 있는데 지역구에 의원들이 왜 정치 신인 돌아다니는 걸 허용하겠냐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내 표로 이 사람 찍을래, 이 사람 찍을래. 아 이거 진짜 낮은 단계 유치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잘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회가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그렇지. 이거잖아요. 예. 국회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20대 국회가 뭐 그런 점에서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실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선거 환경이나 선거 구조가 그래요. 열심히 정책 공부하고 좋은 법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법안 통과시키고 이런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줄 서야 돼. 그 시간에 가서 동네 가서 막걸리 마시는 게 더 그렇지. 낫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각 정당의 많은 리더들도 비례대표 출신인 경우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초선 시절에 의정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해요. 지역구 부담도 적고 이게 그나마 국회에서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동력이에요. 공천의 비민주성은 과거에 이제 뭐 그야말로 밀실 공천하고 총재가 그냥 낙점 공천하고 이러던 그 관행의 문제는 있는데 제가 지금 졸립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황칠 이노큐 때문에. 그래서 민주적 공천의 원칙을 선거법에 명기를 하고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봤더니 민주적 공천이 아니면 전체가 공천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아, 선거법이. 그래요? 그 당의 전체가 공천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도 예전처럼 뭐 그 당대표가 앉아가지고 밀실에서 비례대표 심지어 옛날에 팔기도 했잖아요. 돈 받고. 전국구. 이런 거 돈전자에서. 없애고 당원들의 직선으로 하든 아니면 뭐 시민들 뭐 참여시켜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의당도 국민 참여 경선을 하기로 했어요. 비례대표 경선에. 그게 진보 정당 원래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당원들만 직선을 했었죠. 아, 당원들 직선.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권을 열어서 이 국민들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뭐 지금 한 30만 정도 참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일종의 흥행도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공천을 법으로 세세히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당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적 공천이라는 큰 원칙을 두고 그거에 위배될 경우에는 뭐 전체를 공천을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등등의 지금 두 방안이 사람이 있어요. 제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1000명에서 9000으로 떨어지죠. 아이고 이런 이 아유, 정도로 이런 해야 안타까운 일. 이게 김영 그래서 PD가 내가- 돌아서 그래. 아니 그거 내가 아니, 결론을 아니. 내려줄게. 이 방송 전에 이거 먹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저도 졸리네. 사실은 예. 엄청 졸려요. 이거 먹어가지고. 졸리네, 진짜. 선거제도가 졸려요 원래. 그런데 예. 내가 결론을 내려줄게. 예. 가장 이상적인 건 200대 100으로 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은 무조건 비례 공천 받게 해야 돼. 가장 좋은 건 300대 200으로 해야지. 그건 이제 아직 늘리자고까지 하는 건 아, 이게 진짜 그래야 민감한 되는 얘기인가 거예요. 봐요, 이게. 그래서 예, 예. 10%만 늘립시다, 10%만. 저는 그 비례를 줄이자는 사람은 저기 백투더퓨처 보면 엄마 아빠가 뽀뽀를 안 하면 애가 스르륵 몸이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내 앞에서 비례를 없애자는 거는 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례대표셨잖아. 말도 안 되는 예. 예, 그런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김세현 의원 말이 맞아요. 좀비야 좀비. 아니 이렇게 다당자하에 어느 정도의 진짜 이런 비례대표 필요하고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일 열심히 해요 비례들이. 아니 요즘 우리가 지역에 살진 않잖아요. 사는 곳이 지역일 뿐이지. 그럼요. 그렇잖아요. 중앙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그런데 지역의 대표자가 그 국민의 대표자다? 이건 옛날 얘기고 저는 사실 100% 비례대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맞아요. 100% 비례대표. 100% 비례대표 하면서 상위 순번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우리 당에 뭐 예를 들면 충남 공주시 뭐 혹은 우리 당의 강원도 뭐
태백 씨 대표를 쫙 해놓는 거지.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 뭐 아닌지.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 예, 예. 우리가 2012년에 혁신과 통합하면서 우리들이 공천을 딸 때는 청년 비례를 4명을 배정했었어요. 네네. 그게 구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2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정은혜 이번에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20번 저 밖에 27번인가 8번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그 대표는요. 자기가 한 공천의 결과로 자기 인생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과 뭐 다른 당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를 진짜 고민해요. 그게 진짜 좋은 방안인데 저 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이것도 그럼요. 또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면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되는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신이세요. 그 예전부터 공약에 내세웠던 네, 그리고 것이었고, 진짜 그렇게 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를 들면 정의당이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를 다 합쳐서 네네. 20%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20%면 지금 300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60석을 가져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역구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49대 51이 돼도 2% 차이로 51만 표가 되고 49는 내가 찍은 표는 다 4표야. 맞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문제라고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화를 주장해 왔고 나름대로 공익을 추구하려고 애쓰는데 지금 이 시대의 공익은 민주당이 좀 의석수가 줄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데 도움이 근데 되겠다. 이제 대통령께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이 꼭 예, 들어가죠. 들어가요. 권역별.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 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정치 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같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권역별을 하기 위한 비례대표 숫자의 마지노가 75석이었어요. 네. 그보다 더 줄어들면 권역별 못해. 하기가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논의 흐름으로 보면 권역별은 실현되기 굉장히 빠지는 어려워졌고 거죠, 이번에는. 석패율제도 패스트트랙 원안에는 담겨 있는데 석패율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원한 거였습니다. 최초에는. 근데 이제 다른 당들도 그 석패율이 나쁠 게 없으니까 지역구 더구나 지역구 줄이는 마당에 네, 네. 지역구에서 탈락한 사람들 구제 장치도 되니까. 근데 이제 석패율도 동기가 굉장히 희박해지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역구 숫자를 다시 늘리게 되면.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핵심은 지금 연동형 도입을 하겠다고 기왕에 합의해서 저 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50%는 반드시 그건 지켜야 개혁이 된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재수 잠깐만 내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유재수 얘기 좀 하죠. 한마디만.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재수 건이 단계가 몇 가지가 있어. 일단 개인 비리. 그건 얄짤없이 잘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개인 비리 있잖아요. 그 개인 비리가 나는 처음에 부정청탁이나 김영란법만 됐는 줄 알았더니 뇌물죄가 적용됐더라고. 그런데 뇌물죄가 보통은 이제 받은 사람이 적용되면 준 사람도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당연하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준 사람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보여. 그리고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건 뭐냐면 먼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게 2014년입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잖아요. 이 사람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갔다 오고 이랬다고 구박을 되게 받는 한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돈 달래면 줍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은 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된 거예요. 것이고. 요거야, 개인. 네네. 근데 감찰 부분은 이제 지금 박형철, 그 다음에 백원우, 그 다음에 조국, 요 세 사람이 모여서 감찰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게 되냐면 옷을 벗기자 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공들한테는 옷 벗기는 거 얼마나 큰일인지 아시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향호 국장 그치. 생각나시죠? 그치. 그 국민은 개돼지라고 개돼지다. 했는데
그 양반 복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직시키는 게 굉장히 큰 그러네요. 징계인 네네. 거예요. 엄청 그래서 불명예죠. 그렇죠. 불명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고 금융위에 통보를 했고 금융위에서도 사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요거를 놓고 그때 왜 그 감찰 결과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했냐 이러는데 그 아까 잠깐 수사가 제대로 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사권이 없어요. 감찰 반에게는. 그러니까 그때 확보할 수 있는 자료 수준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 계좌 추적도 하고 막 이래 뭐가 나오는 이건 거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검찰이 조국자 들어가 잡으려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기관에 있는 모든 의혹을 지금 테이블로 다 갖고 올라와서 죽을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게 멸문지화. 없습니다. 예. 예, 그 본질은 그게 맞아요. 검찰 수사는 기한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적법하게 행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3달, 4살, 5살 너 죽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할 때까지 시키겠다라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해석을 할 방법이 아니 없습니다. 그건 맞고 근데 어차피 디테일도 따져야 돼.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게 되잖아. 네. 그게 정무위 전문위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청와대에서 모른다. 그리고 누가 개입돼서 만약에 특혜를 줬으면 그건 또 다른 이 트랙으로 아니 조사하라. 근데 그것도 저도 당연히 알아봤는데 정무위의 그 수석 전문위원은 국장급이거든요. 국장급은 뭐 잘 가면 2급 뭐 이런 거고 사실 그분은 없지만 제 동갑 중에서도 수석 전문위원도 국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라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오는 자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당의 전문위원으로 수석 전문위원으로 1년 있으면 그런 다음에 또 어디 딴 데로 가고 이제 이러는 이 디딤돌을 딛는 데긴 한데 여기는 야 누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에다가 야 사람 하나 보내 이러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다면 문제지. 금융위에서 보내. 그런데 저 이런 비리로 사직한 아니 사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기재부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그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옛날 박근혜의 최애인 최순실의 따님의 승마 사건을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태강이죠.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 노태강을 자르라고 시켰어요, 박근혜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은 안 자르고 감춰놨어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2년 있다 가서 얘 아직 여기 있냐고. 박근혜가 난리를 쳐갖고 자른 거 아닙니까? 잘린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황대 사무처장으로 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맞아. 그러다가 다시 차관으로 복귀한 거라서.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들이 봐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수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금융에서 것이다. 문제가 생겨서 나가게 생긴 놈을 여기서 당에서 사람 부르니까 우리가 무슨 건 청와대에다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불러주니까 뭐 여러 가지로 괜찮아.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고 기재부에서 좀 있었고 좋은 사람이네 그러고 썼는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과정이 밝혀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산시 정무부시장 간 거. 네, 네. 이 경우도 주체가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오거돈 시장이에요. 다 같은 편 아니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말하던데. 아니 그 같은 편이고 말고 뭐 같은 편이라고 불법이라고 할 수는 아니 없고.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 보면 기재부 출신 국장이고 공무원이고 수석 전문위원까지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다 경제부시장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비리를 오거돈 시장한테 왜 얘기 안 했냐 지금 그거죠. 더 나가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볼게요. 이 유재수 씨의 그 비위가 있었던 시점은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위가 있었던 건 2014년. 14년? 감찰을 한 게 2017년. 그러니까 비위는 2014년.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사이에 이제 수사도 잘 안 된 거예요. 수사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를 짜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부산 뭐 삼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이 대처를 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 김태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한 게 8개월 전이에요. 아니 유재수 자체에 대한 수사. 아니 어쨌든 그 유재수 자체에 대한 수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보한 정도의 그 비위 사실만으로는 그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공무원 모가지 자르면 그게 책임지게 하는 거다. 이 정도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검찰이 처음 발표할 때는 특가법상 뇌물죄로 특가법은 빠졌고. 해서 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기소했다가 빼고
구속영장 청구할 땐 그냥 뇌물죄로 했죠. 아니 그 특가법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데. 3천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 놈한테 3천만 원 이상 뜯어야 되는데 여러 여러 놈한테 사람한테? 3천만 원 이하로 뜯은 뭐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가법은 박리담이 적용이 안 거네요.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위 사실은 좀 찌질한 그야말로 개인 비위예요. 그렇게 맞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뭐가지 짜는 감찰해서 뭐 고발까지 할 거 있나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가자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걸 직권남용으로 건다? 이건 매기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맞고 그러면 그거는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는지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직권남용이랑 결론이 날 때까지 얼마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왜 봐줬지?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질질 끌면서 언론이 또 보도하면서 언론이 또 소설도 좀 쓰면서 이러면서 조국 이렇게 해서 구태기하고. 총선 예. 때까지 그러니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좀 궁금한데 저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잘린 공무원이 다른데 저렇게 쉽게 원래 들어갑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나 그게 아니, 너무 공무원이 잘렸는데 네. 금융위에서 아유 여기 우리 저 국장도 했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했던 모시고 좋은 갑니까? 양반인데 이 사람은 전문위원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그런, 비리를 그런 몰라서. 경력과 이력서를 보고 아, 괜찮네라고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연봉이 7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르는 저희들 입장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지금 얘긴 그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깐깐한 누군가가 있어서 기재부 안에 그 사람을 추천하려고 누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사실 그런 쪽에 가까운 그냥 기재부가 스타일인데 민주당에다 폭탄 돌리고 하고 엿먹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제부 시장은 그래도 꽤 높은 자리잖아요. 아 부산은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데 그렇게 오거돈 때까지 된 시장이 사람이니까 스카웃을 갔겠죠. 예. 그 정도 능력은 있는 사람인데 뭐 어쨌든 그래요. 비리를 저지른 아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아니 비리 저지른 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법적 책임 언론의 받아야 보도에 돼요. 우리가 함몰되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굉장히 비약돼 가지고 진짜 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을 짓을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재수 건도 그렇지만 뭐 멀리 갈 거 없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도 이래저래서 결국 기소가 된 거는 7,200만 원이라는 돈을 불려볼 목적으로 조카에게 위장으로 증여해서 창성장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보안서를 봤다. 지금 이거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걸 기소한 가지고 게 요거 하나죠. 요거에다 이제 그 옆에 재단 거 구입한 것까지 다 걸었는데 그거는 재판부에서 산 땅까지 무슨 그것까지 거냐 그래서 그거는 가압류도 안 받아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유재수라는 사람도 저도 지금 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정경심 교수 건만 보더라도 지금 그 재판 이 표창장 위조 건과 관련해서 9월 6일에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하면 재판정에 넘기는 거거든요. 더 수사할 필요가 기소하고 없고 또 수사하죠. 다 예.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건데 풀어지도 않고 이거 빼박 증거가 있다. 이건 뭐 이건 볼 것도 없다 해서 기소 넘겼는데 그 뒤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그 1차 공소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2차 공소장 예.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판사한테 욕을 먹었어요. 어?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만 안 나왔다 뿐이지 거의 이 검사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거는 그 이후에 검찰이 판사한테 대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대들고 있어요. 예, 입장 표명했잖아요. 야,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판사가 있고 검 변호사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판사 앞에 가면 검사가 대중들 앞에서 그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마음껏 유포할 수 있어요. 증거 다 보여주고 개망신 주고 창피 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변론할 기회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싸움은 지금부터인데 언론들이 소설을 왜 쓰게 됐냐면 티타임에 앉아갖고 검찰이 불러준 피의 사실만 보도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법정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정작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는 고양이 이런 사람들 가서 취재해온 게 뉴스가 되는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취재 관행이 바뀌어서 검찰의 취재를 틀어막으면 우리가 진실을 못 알게 될 거라는 이런 이 언론의 주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재판정에 가서 재판하는 모습 속에서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이었는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도를 하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지금까지 다 짐작이 없고 이제부터는 증거를 앞에 놓고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동일권은 정경심 교수에게도 그렇고 또 유재수에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재판이 좀 더 중요시되는 그런 풍토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원래 공판 중심주의는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어서 공판 중심주의가 많이 이제 정착했는데 이명박근혜 거치면서 사법농단 세력으로 인하여 그 공판 중심주의마저 많이 훼손됐죠. 그래도 사법부에 정의의 판사들 있죠. 이탄희 판사도 있었으니까. 아, 제가 요즘 들어 그 옛날 아버지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라. 예. 그렇게 못한 게 정말 천추의 한입니다. 어머 판검사보다 훨씬 더. 아니 제가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보니까 친한 그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예. 검사 친구분이 있으시다고. 아,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 무슨 저 형님 꼭 마지막에 뭐 하나 이상한 퀴즈 하나 내시더라고요. 마치죠 이제. 네, 네,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어느 이거 아주 순간부터 효과가 있어. 그냥 나 졸려.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광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예? 광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광고하시죠. 예. 나도 하나 할래. 광고. 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유튜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다 엉터리였는데 오늘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옳은소리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라이트, 옳은소리를 만들어서 그걸 깔려고 옳은소리.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파급력이 있냐면 오늘 영상을 제가 7시에 올리고 왔는데 네. 지금 그 유튜브 검색창에 옳은소리,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것인 옳은 소리를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제 영상입니다. 예. 예. 저 광고 하나 할게요. 옳은 소리, 그러니까 지금 그 10,000명이나 계시니까 가서 한번 좀 봐주시고 좋아요 한 봐야겠네요, 번씩만 진짜. 눌러주세요. 예.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옳은 소리에 묻어가려고 전략을 짠 거야. 그렇죠. 잘했어. 그래서 아니,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옳은 소리가 아이디어 영상을 좋은데요? 올리면 그 영상에 반박하는 영상 올린 식으로 해서 좋네. 황교안 색스폰으로 지금 한번 히트를 쳤잖아요. 그럼 뭐 그래서 할까요? 저는 색스폰 대신 기타를 들고 기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좋대. 제가 그 학창 시절 어떻게 기타를 쳤는지 스토리도 같이 담아서 한번 좋군요. 제가 아이디어 좋아요. 나 목소리도 들어가요. 한번 흉내내 봤는데요. 재밌게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광고 하나. 예, 그러시죠. 예. 저 최재성 의원이 12월 3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송파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청소년 체육관인가? 얻었는데 5,000석짜리라고. 엄청 크네요. 7,000석인가? 청소년 체육관을 가셨구나. 학생 체육관. 네, 그럼- 잠실학생 체육관. 그래갖고 그게요 아주 막 5,000석이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5,000석 채우기 쉽지 그래갖고 않을 지금 텐데요. 예. 거기가 이제 횡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오후 7시 잠실 학생체육관. 알겠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네. 오늘부터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노상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단식은 아니죠. 우리는 단식은 안 해요. 아우, 환경하냐고 단식하지 마세요. 흉내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24시간 이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다음 주 화요일 날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일단 이틀 농성을 잡아놨는데 예. 여의도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면은 국회 본청 앞에 오셔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철야 농성에 힘을 네.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니, 광고 하나 할게요. 예. 오늘 광고데이? 예, 저도 광고 하나 해도 되죠? 12월 8일 날 저희 네. 아들 돌잔치입니다. 시간 되시면. 어디서 아예 뭐 저쪽에 아는데 이렇게 또 이 방송에다 얘기해서 그럴거든요. 자, 이인영 대표님 예. 그리고 정의당 그 정책위 의장님 강력한 지도력으로 빨리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편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빨리 국회 통과시켜야만 대한민국의 혼란이 그리고 이제 종식됩니다. 그거 빨리 치르고 선거 준비들 해야지. 아우, 맞아. 언제까지 이걸 즐기고. 네, 알겠습니다. 저 보낭칠 이노큐 정말 대단합니다. 나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방송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나 좀 덜 마셔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나는. 방송 전에 앞으로 이제 먹지 말아야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계속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야 이거 광고가 아니 이게 제대로네. 진짜 이게 예. 아주 노곤해지면서 또 뜨거운 바람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엔 쌩쌩한 모습으로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